이건 사기입니다. 네덜란드 수리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핸드릭 교수가 서울시청 앞에서 고함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청계천 설계도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강물을 전기로 퍼올려 흘리는 가짜 하천, 자연 유량 제로, 콘크리트 바닥. 30년간 전 세계 하천을 복원해온 그의 눈에 이것은 복원이 아니라 사기극이었습니다. 3년 안에 악취나는 도랑이 될 겁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장마철 폭우가 서울을 덮친 그날 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짜라고 조롱했던 그 인공수로가 300만 시민을 홍수로부터 구해내는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유럽 최고의 수리학자가 한국의 물 앞에서 무릎 꿇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릭 판데르 메르입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 하천수리학과 석좌 교수이자 유럽연합 하천보건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독일의 라인강, 프랑스의 센강, 영국의 템즈강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하천 복원의 원칙을 확립해왔습니다. 그 원칙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입니다. 자연 유량이 없는 하천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책상 위에 황당한 보고서 한 부가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UN 해비타트 우수 사례로 등재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기다가 경악했습니다. 이 하천은 한강에서 물을 전기 펌프로 퍼올려 흘려보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 유입량은 거의 제로, 하루 12만 톤의 물을 기계로 순환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하천이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야외 수족관이죠. 저는 즉시 UN 검증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공 펌프에 의존하는 하천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3년 안에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로 시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스페인 마드리드의 만사나레스강 복원 프로젝트가 똑같은 방식을 시도했다가 5년 만에 폐쇄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서울로 초청해 직접 확인하라고 제안했죠. 저는 그 오만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학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접 가서 실패의 증거를 수집하고 왜 이런 방식이 작동할 수 없는지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이준혁 국장과 함께 청계천 현장을 찾았습니다. 첫인상은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폭 50m도 안 되는 좁은 수로가 빌딩 숲 사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맑아 보였지만 저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역시나 콘크리트였습니다. 이 국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루 12만 톤의 물을 정화해서 순환시키고 22개의 펌프장이 24시간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걸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연 하천은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정화됩니다. 하지만 기계에 의존하는 순간 그것은 생명체가 아니라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지만 생명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강이 아니라 잘 관리된 수영장에 가까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운명이며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수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최신 측정 장비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용존산소량, pH 농도, 대장균 수치, 중금속 함량까지 모든 항목을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인공순환 시스템은 초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수질이 악화됩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에서는 조류가 번식하고 악취가 발생하죠. 첫 번째 샘플을 채취한 곳은 청계천 상류 지점이었습니다. 한강에서 퍼올린 물이 처음 유입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측정기를 물속에 담그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용존산소 9.2mgl, pH 7.4, 대장균 불검출.
이건 1급수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였습니다. 기계 오류일 거라 생각하고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중류와 하류 지점으로 이동하며 계속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구간에서 수질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8km 구간 어디에서도 오염 지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공순환수가 이렇게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정화시설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정수장이 있느냐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로 없다고 하천 자체가 정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슨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연 하천은 흙과 모래, 미생물과 수초가 함께 작동하며 물을 정화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시멘트로 발라진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정화는 불가능한 환경이었죠. 그때 이 국장이 물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틈새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시멘트 사이로 가느다란 수초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 틈새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분명 매끈한 콘크리트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물이 운반한 흙과 모래가 조금씩 쌓였고 그 위에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물길만 만들었을 뿐인데 자연은 스스로 그 틈을 파고들어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손을 뻗어 수초를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생생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심은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라난 야생이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꺼내 물속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유유히 헤엄치고 바닥에는 다슬기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5종의 토종 어류가 이곳에 정착했다는 서울시 보고서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 첫 번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인공수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도 길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측정 장비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수질은 인정하지.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어.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3일 후 장마전선이 서울을 강타할 예정이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였습니다. 그때가 진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공 하천이 자연의 분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될 테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긴급 속보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마전선 북상, 시간당 최대 120mm 집중호우 예상,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 발령. 저는 노트북을 열어 과거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2010년 서울 광화문 일대가 침수됐던 기록,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했던 참사. 서울은 분지 지형이라 물이 빠지기 어렵고 한번 범람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이 청계천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고요. 폭 50m도 안 되는 좁은 수로가 도심 전체의 빗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 하천이라면 범람원이 있어서 넘치는 물을 흡수하지만 청계천은 양옆이 콘크리트 제방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물이 넘치는 순간 도심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민 대피 계획은 준비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시스템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시스템? 30년간 제가 목격한 홍수 현장에서 시스템이라는 건 첫 30분 안에 무너졌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계산은 항상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오후 3시, 저는 서울시 방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면에는 서울 전역의 하천과 배수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구간만 해도 16개의 수문이 설치돼 있었고 각 수문마다 수위 센서와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당 150mm까지 견딥니다. 수문을 순차적으로 열어서 한강으로 직접 배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2002년 독일 엘베강 대홍수 때도 최첨단 예측 시스템이 있었지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집어삼킨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방제 시스템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들의 펌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정전이 되면요? 쓰레기가 수문을 막으면요? 제 질문에 엔지니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전력 시스템, 자동 청소 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답은 재난이 닥치기 전까지만 통하는 말입니다. 저녁 7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이 무모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했습니다. 청계천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1시간 후면 이 평화는 끝날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제 방 위에 섰습니다. 유럽 최고의 하천 전문가로서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은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사실을요. 오후 8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바켓으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도로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은 속도를 줄였고 보행자들은 건물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물폭탄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비를 입고 청계천 제방 위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방수 케이스에 넣고 삼각대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물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고 거리가 침수되는 장면을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셔터에 손가락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계천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차분하게 거의 계산된 것처럼 천천히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폭우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강우량이면 벌써 범람 직전이어야 정상인데 수위는 제 방 높이의 60% 수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계산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저는 상류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물이 역류하거나 막힌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m쯤 올라간 지점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 중간중간에 설치된 수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열리면서 물을 지하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수문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대한 배수관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엄청난 양의 물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표면으로 쏟아지는 빗물은 제 방으로 넘치기 전에 이 수문들을 통해 직접 한강으로 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방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16개 수문이 각각 다른 개폐율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상류 쪽은 30%만 열려 있었고 중류는 60%, 하류로 갈수록 80%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수가 아니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구간별로 최적의 배출량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강의 수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청계천의 수문 개폐율이 자동으로 줄어들었고 한강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열렸습니다. 두 하천이 서로 대화하듯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이 넘치지 않도록 다른 쪽이 받쳐주는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아니, 기계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지만
이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체처럼요. 자정이 넘어서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기상청 속보에는 시간당 120mm를 돌파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말로 한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위는 제방 높이의 75%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16개 수문이 최대 개방 상태로 전환되면서 쏟아지는 빗물을 실시간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물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단 1cm도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찍으려던 재앙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렌즈에 담긴 것은 폭우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물을 흘려보내는 인공 하천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확신이 빗물처럼 제 몸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 국장이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시스템을 믿으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믿었던 모양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정교한 시스템을요. 새벽 2시, 저는 서울시 방재센터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제 방 위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심장부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모니터 벽면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이 국장이 저를 중앙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가로 15m 크기의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하천 지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계천뿐만 아니라 한강, 중랑천, 안양천까지 모든 수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수위, 유속, 강우량 데이터가 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지금 청계광교 지점 수위가 3.2m입니다. 30분 전보다 15cm 올랐죠. 엔지니어 한 명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해당 구간의 수문 개폐율이 45%에서 62%로 조정됐습니다. 불과 3초 만에 현장의 수문이 실제로 열렸고 수위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수동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AI가 30분 후 수위를 예측해서 미리 대응합니다. 빗물이 도달하기 전에 수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6개 수문이 각자 다른 리듬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처럼요. 1번 수문이 열리면 8번 수문은 닫히고 12번 수문이 50% 개방되면 15번은 70%로 확대됐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0.1초 단위로 계산되고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강 수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청계천에서 물을 쏟아부으면 한강이 받아줘야 하니까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오른쪽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강의 잠실대교 지점 수위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지금 한강 수위는 평소보다 1.8m 높았습니다. 만약 청계천이 지금 물을 더 쏟아부으면 한강이 범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청계천 하류 수문 4개가 동시에 개폐율을 20%씩 줄였습니다. 한강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보냅니다. 그 사이 청계천은 일시적으로 물을 머금고 있는 거죠. 한강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방류합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빼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전체의 물순환을 하나의 생명체처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댐처럼 물을 저장했다가 한강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방류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폐가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듯이요. 새벽 4시,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적 강우량은 250mm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이미 도시 기능이 마비됐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했고 도로는 일부 구간만 통제됐을 뿐 대부분 통행 가능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동안 이들은 잠도 자지 않고 이 시스템을 지켜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는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폭우는 재난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는 자연만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자연을 흉내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자연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인공 하천이 자연 하천보다 더 정교하게 도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의 사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72시간 만에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제센터를 나와 곧장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현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럽의 경험상 이런 대규모 강우 후에는 최소 일주일간 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쓰레기가 떠다니고 물은 탁하게 흐리며 악취가 진동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맑았습니다. 72시간 동안 도시 전체의 빗물을 삼켰던 그 하천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투명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돌멩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빗물에는 도로의 기름때, 먼지, 각종 오염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자연 하천도 대규모 강우 후에는 최소 사흘은 탁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과 2시간 만에 맑은 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정수 처리를 한 건가요? 약품을 투입한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하천 스스로 정화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정화라니 콘크리트 바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 국장은 저를 중류 지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물속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수면 아래 1m 지점에 여러 겹의 자갈층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층 역과 시스템입니다. 큰 자갈, 작은 자갈, 모래, 활성탄까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2층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거죠. 저는 손을 뻗어 자갈을 만져봤습니다. 표면이 미끈했습니다. 이 국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갈 표면에 미생물 막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분해합니다. 20년 동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생물학적 필터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설치한 것은 자갈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 위에 미생물 군집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어떤 정수장보다 효율적인 정화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인공과 자연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산책로에는 벌써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72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물폭탄을 맞고 있었는데 지금은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물가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오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폭우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혹시 대피하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왜 대피해요? 청계천이 다 막아주는데. 여긴 안전해요. 그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청계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범람하지 않았던 기록이 이들에게 확신을 준 것입니다. 폭우가 와도 청계천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요. 저는 제 방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는 가르쳤습니다. 자연 유량이 없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라고요. 하지만 청계천은 살아있었습니다. 펌프로 돌아가는 인공순환수였지만 물고기가 살고 새가 찾아오고 미생물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의했던 생명의 기준이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자연 하천은 자연의 힘으로만 흐릅니다. 하지만 인공 하천은 자연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어느 쪽이 우월한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천 복원이었습니다. 서울은 자연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협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실패 사례라는 단어를 굵게 지워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미래 도시 하천의 새로운 표준. 서울 체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청계천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본 것이 인상적이었다 해도 학자로서 저는 숫자와 통계로 말해야 했습니다. 연구소 박민수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20년간 청계천 복원 전후 데이터를 추적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첫 번째 그래프가 떴습니다. 청계천 복원 전후 주변 지역 침수 피해 건수였습니다. 2003년 복원 이전, 청계천 주변은 서울에서 침수 피해가 가장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연평균 127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고, 특히 장마철에는 동대문과 광화문 일대가 무릎까지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2005년 복원 이후 그래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06년 23건, 2010년 12건,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침수 피해 제로.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국지성 호우나 게릴라성 폭우 때도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때도 2022년 강남 대침수 때도 청계천 일대는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지역에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죠. 두 번째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태계 복원 현황이었습니다. 복원 전 청계천에는 단 2종의 어류만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존이 아니라 그냥 떠내려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15종의 토종 어류가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 붕어, 잉어, 메기, 미꾸라지까지. 이들은 인위적으로 방류한 게 아니라 한강에서 스스로 거슬러 올라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류뿐만이 아닙니다.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복원 전에는 비둘기와 참새 정도만 목격됐지만 지금은 50종이 넘는 야생 조류가 청계천을 찾고 있었습니다. 백로, 외가리, 물총새, 황조롱이까지. 특히 겨울철에는 청둥오리와 쇠오리 같은 철새 2,000마리 이상이 이곳에서 월동한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믿기 힘듭니다. 인공순환수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모인다는 게 말입니다. 박 교수가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교수님, 새들은 물이 자연산인지 인공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고 먹이가 있는지만 판단하죠. 청계천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복원 비용은 총 3,9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원 후 20년간 창출된 경제적 가치는 15조 원이 넘었습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 부동산 가치 상승, 관광 수입, 홍수 방지로 절감된 재난 복구 비용까지 합치면 투자 대비 38배의 효과였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우려했던 교통체증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률이 23% 증가하면서 도심 공기질이 개선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박 교수가 보내준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논문에 인용할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계천 유지 관리 비용이었습니다. 연간 220억 원. 하루 평균 6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펌프 전기료, 수질 관리, 시설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자연 하천이라면 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 말입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연 하천은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자연 하천을 만들 공간이 없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폭 200m 하천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연간 220억으로 300만 시민의 홍수를 막고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 열섬을 완화한다면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완벽한 자연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서울은 자연을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기술을 융합해서 도시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청계천은 실패가 아니다. 21세기 도시 하천의 새로운 표준이다. 30년간 고수했던 제 신념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행 리무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하천 전문가라는 자부심, 30년 경력에서 나온 확신, 그리고 한국의 인공 하천을 실패 사례로 낙인 찍겠다는 편견까지. 하지만 지금 제 가방 속에는 그 모든 오만을 부수는 데이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이 국장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국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청계천은 실패가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국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하려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지만 교수님은 달랐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자료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현장에 온 것도 실패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암스테르담행 KLM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머릿속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새로운 논문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기술의 공존 서울 청계천 모델이 제시하는 21세기 도시 하천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30년간 저는 자연 하천만이 정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공적인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고 자연의 자정작용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그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기술이 자연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작동할 수 있는 무대를 기술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는 논문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에는 제가 서울에 오기 전 가졌던 편견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자연 유량이 없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라고 믿었던 것, 인공순환수는 3년 내에 실패할 것이라 단언했던 것. 하지만 20년간의 데이터는 제 예측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는 청계천의 핵심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16개 수문의 실시간 연동 제어, 한강과의 수위 조율, 다층 역과를 통한 자연 정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간 단 한 번도 범람하지 않은 완벽한 기록. 이 모든 것이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자연의 복원력이 만나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청계천 모델의 유럽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파리, 베를린 같은 고밀도 도시들은 서울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하천, 제한된 공간, 홍수 위험. 자연 하천을 복원하기엔 너무 많은 건물과 인프라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암스테르담 운하 시스템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구상했습니다. 17세기에 만들어진 운하들은 아름답지만 홍수 방어 능력이 약했습니다. 만약 실시간 수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내 모니터를 보니 비행기는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설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가혹합니다. 영하 40도의 동토에서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술로 난방을 만들고 온실을 짓고 그 안에서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게 자연에 대한 도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협력입니다. 청계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이라는 콘크리트 정글에서 자연 하천을 기대하는 것은 시베리아 설원에서 열대우림을 기대하는 것만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대신 서울은 기술로 물길을 만들고 자연이 그 안에서 스스로 생태계를 꾸리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비행기가 네덜란드 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완벽한 자연은 없다. 하지만 완벽한 노력은 존재한다. 서울은 그 노력을 20년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 하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학기 첫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청계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틀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